안녕하십니까. 저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2016년 1회 제4과목인 유통정보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유통정보 과목이 좀 다른 것보다 좀 어렵고 생소하죠.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로 인해서 좀 약간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제 과거에 안 나오던 내용들이 자꾸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관심 없던 내용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있죠. 뭐 비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죠. 생소하고. 그래도 이런 용어들도 이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기준 점수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유통정보에서 좀 약간 점수를 덜 맞아도 다른 과목에서 보충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늘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정보 71번 문제입니다. 제약조건 이론인데, 원래 그 제약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리아우 골드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거죠. 골드렛의 제약 이론입니다. Theory of Constraint 해가지고 TOC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약 이론도 이제 과거에는 안 나오던 건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나온 다음에 계속 또 몇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제약 이론은 물관리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 물관리사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내용이 여기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제약 이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먼저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답은 쉽게 찾습니다. 제약 이론은 원래 그 제약 공정이 있습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공정 중에 그 제약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를 제약하는 에러 공정이 있다는 겁니다. 에러 공정 해가지고 이걸 병목 공정이라고도 하죠. 바틀렉 병목 공정 해가지고 바틀렉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에러 공정을 찾아가지고 에러 공정을 찾아내서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찾아서 개선한다. 그 집중 개선하게 되면 이제 공정 속도가 빨라지겠죠. 공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개선한다면 또 다른 그 다음에 에러 공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에러 공정을 찾아내가지고 공정을 개선시키고 하면 전체로서 뭐예요? 그만큼 성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제약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의 개선이 아니라 뭐예요? 병목 공정을 찾아가지고 개선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성과를 갖다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스루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해가지고 이걸 스루풋이라고 하죠. 이걸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약 이론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러 공정을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에러 공정을. 그래서 틀린 거는 아주 쉽게 보입니다. 딱 보자마자 1번이 틀렸죠. 1번 보시면 재고를 0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재고관리입법. 아닙니다. 그럼 재고를 0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재고관리입법. 이건 뭐죠? 저스틴타임이죠. 1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도요타가 채용한 저스틴타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뒤에 CRT 개념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CRT 개념은 여기서 사고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사고 프로세스 해가지고 골드렛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고를 0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재고관리 기법, 이거는 저스틴 타임에 대한 설명이고 TOC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DBR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DBR도 시험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투입 시점을 조정해서 원자재 투입 시점을 조정해가지고 공정 내 종속성과 변동성을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드럼, 버퍼, 로프라고 합니다. 약자로 DBR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정 내 종속성과 변동성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 제약 자원이 존재하는 부분, 그러니까 능력 제약 자원이 존재하는 부분이 최대한 100%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약 자원, 능력을 제약하는 자원이 존재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100%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공정 속도를 조절해서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BR.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기업의 업무에 대한 소통 도구로서 사고 프로세스, thinking process라고 하는 사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 5가지 논리나무 다이어그램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가 뭐예요? 5가지가 바로 이제 CRT,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FRT, PR, PT, PRT,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T 있죠. 5개입니다. 5개를 제시하는데 그 5개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아주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자, 그래서 5가지 논리나무 다이어그램을 제시한다는 거.
또 한 가지 5번에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스루풋 회계 기법을 제시합니다. 스루풋 회계 기법. 직접 스루풋이라고 써요, 이것도. 가지고 그만큼 이제 제약이론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어렵기도 한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걸 가지고 틀리게 만든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은 쉽게 보이게 해갖고 문제를 낸 건데, 자, 71번. 그래서 제약이론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문항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죠. 그것도 설명도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CRT라고 나왔는데 그 커렌트 리얼리티 트리 해가지고, 자, CRT라는 게 그겁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은 뭐예요?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핵심 딜레마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딜레마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제 CRT라고 해서 뭐 흔히 번역할 때는 뭐 현상 분석 체계도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현상 분석 체계도. 그래서 CRT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제약이론도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72번. 자, CRM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CRM이 뭐죠?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자, 고객관계 관리고, 고객관계 관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자,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요소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뭐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거기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턴이나 관계, 규칙을 발견한다. 답 나왔죠.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이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갖다 캐내는 거예요. 마이닝. 광산에서 광물 캐내는 것처럼 그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라든가 규칙,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기술이다.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판매량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고, 특성에 따른 고객 분류 또는 집단화할 때 데이터 마이닝을,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은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턴, 관계, 규칙을 발견한다 하면 이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밖에 없죠. 거기 데이터 마트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 마트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규모가 작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주제형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그 주제형인데 그 중에서 어떤 한 특정 주제에 관한 것들을 떼내면 이게 바로 데이터 마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 1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73번.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이 몇 가지 있죠. 메칼프의 법칙이라든가 또 코스의 법칙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디지털 경제의 그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좀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 또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인터넷의 등장이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고 그랬죠. 거래 비용을 낮춘다. 흔히 거래 비용을 이론을 주장한 학자예요. 원래 거래 비용 이론을 주장한 학자인데 이걸 처음 주장한 학자가 바로 로널드 코스입니다. 코스이기 때문에 이걸 코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올리버 윌리엄슨에 의해서 거래 비용 이론이 체계화됐고, 그 공로를 갖다 인정받아가지고 올리버 윌리엄슨은 노벨상을 탑니다. 자, 물론 이제 코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노벨상을 탑니다. 자, 그래서 코스의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어떤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로널드 코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코스, AS인데, 이거 갖다가 코스라고 해서 나오는 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코스. 여튼 원래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코스라고 읽는데요. 코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코스의 법칙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예요? 근데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메칼프의 법칙, 또 길더의 법칙, 또 항의 법칙도 있는데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들 꼭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번입니다. 유통산업에서의 RFID 도입 활용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RFID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바코드를 갖다가 대체한 거 아니에요. 자, 기존의 바코드를 갖다가 대체해가지고 RFID가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역할 생각하시면 되죠. 바코드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이 RFID지만 적어도 RFID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가 하는 거 판단하는 건 뭐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RFID 도입 활용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RFID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상품 관리가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상품별로 상품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뭐요? 재고 관리가 쉬워지고 또 재고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입출고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검수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죠. 그러니까 RFID 도입하게 되면 바코드는 하나하나 읽었지만 이건 뭐예요? 그냥 카트 하나 가득 실려 있는 걸 한꺼번에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인식할 정도니까 그만큼 리드 타임이 단축될 것이고 또 검수의 정확도도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도난 등 상품 손실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무선 인식이니까 추적이 가능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도난이나 상품 손실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상품 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RFID는 어디까지나 바코드 대체해서 도입한 거예요. 근데 상품 개발력을 어떻게 높입니까? 자, 4번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반품이나 불량품의 추적 및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RFID 도입 효과인데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FID의 도입 효과를 갖다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5번 문제 보시면 자, 포스 데이터의 활용은 자, 기본적인 보고서만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얻는 효과 있잖아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얻는 효과. 계산이 빨라지죠. 계산이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첫 번째 단계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부터 전략적 경쟁 무기로 활용하는 최종 단계로까지 구분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얻는 마지막 단계 여러 가지 전략적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두 번째 단계인 상품 기획과 매장 효율 제고에 활용하는 단계가 나왔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과 매장 효율 제고에 활용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지금 상품 기획, 매장 효율 제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당하는 것이. 그런데 뭐 선반 진열 효율 분석이라든가 매출 손실 분석이라든가 재고 이전율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뭐예요? 2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상품 기획이나 매장 효율 제고에 활용하는 단계. 판촉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 수발주인데 자동 수발주 분석이라고 할 때는 3단계입니다. 3단계 해가지고 자동 발주가 뭐예요? CAO라고 하는 거죠. CAO.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예요? 자동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재고가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주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CAO 재고 관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판매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발주량과 발주 시기를 자동으로 추출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 수발주 분석은 3단계예요. 나머지 거기 4가지 나와 있는 것은 2단계 활용 이익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 책에서도 앞에서 내용 제시하고 있었죠. 자,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정보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잘 나오는 내용들은 늘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76번 EPC가 나와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코드가 나와 있죠. 자, EPC는 전자상품 코드입니다. 이게 어디 입력되는 거죠? RFID에 입력되는 전자상품 코드입니다. 가지고 이제 바코드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주고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EPC가 바로 이제 RFID에 입력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특성에 대한 설명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1번에 위조품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조품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품 그룹별 품목 단위, 즉 동일 품목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동일 품목은 물론이고 그 품목에 포함된 개별 상품 하나하나, 그 품목에 포함된 개별 상품 하나하나까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동일 품목까지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품목은 물론이고 뭐요? 개별 상품 하나하나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또 한 가지 EPC는 그 RFID에 입력되는 거니까 상품 추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추적 기능도 있고 또 한 가지 상품별 재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EPC에 대해서도 구조인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번 문제입니다. 그게 SET 해가지고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하고 SSL, 그 다음에 Secure Socket Layer 간의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거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참 많이 나왔고 전에는 이제 계속 표로 만들어가지고 SET, 그 다음에 SSL 해가지고 자, 다른 거, 뭐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문제도 나오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또 각각에 대한 설명하는 문제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통정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ET라고 할 때는 뭐죠? 자, Secure Socket Layer라고 할 때는 이거 바로 뭐냐? 자,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입니다. 그 개인정보 유지에 대한 규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면에 SSL은 뭡니까? 이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련해가지고 이용되는 일종의 지불정보 있잖아요. 지불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 바로 SSL입니다. 그래서 SET하고 SSL.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SL은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인데 주로 어디 이용된다? 거기 문단 끝에 보시게 되면 자, 최종, 해설 보세요.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지불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SET는 뭐냐? 전자결제 프로토콜이에요. 전자결제. 그래서 원래 그 SET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그 중에 이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게 바로 SET입니다. 표준으로 인정받은 게 SET인데, 자, 사용이 번거롭고, SET는 사용이 번거롭고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인정받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SSL은 정보 보안 소켓 계층이에요. SSL. 자, Secure Socket Layer라고 했죠. 이게 정보 보안 소켓 계층이다. 자, 신용정보의 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카드 번호 등을 암호화해주는 기술. SSL입니다. 반면에 SET는 전자결제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자, 인터넷과 같은 개방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자결제 프로토콜입니다. 3번에 자,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 SSL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반면에 SET는 간편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SET가 어려워요. SET가 그만큼 사용도 번거롭고 처리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자, SSL은 간편한 면이 있죠. 이거보다는.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SSL은 사용자 지불 정보가 상점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SET는 상점에도 지불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작 가능성 측면에서 SSL은 상점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SET는 다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SET가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사용의 번거로움, 처리 시간의 지연, 고비용으로 인해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그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7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도 이게 이제 한 번 나온 다음에 몇 번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78번에 정보는 특별한 관련성과 목적을 가진 데이터다. 다음 중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5 유형의 중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건 이제 바로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제시하는 겁니다. 토마스 데이븐포트라고 해가지고 정보 생태학이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데이븐포트. 이 양반은 이제 처음엔 그 정보 생태학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연구가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턴트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전략 사상가로서 여기저기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해가지고 꽤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데이븐포트라고도 하고 데이븐포트 또는 경우 따서는 국내에서 번역돼 나온 책 중에 데븐포트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한 책에는 데븐포트라고 나와요. 또 어떤 책엔 데이븐포트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사람인데 그 데이븐포트가 이걸 얘기한 거죠. 뭐냐면 자료와 정보, 지식 간의 관계죠.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야만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축적되고 체계화돼야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료를 정보로 전환시킬 때 이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할 때 필요한 5 유형의 중요한 활동, 그것도 5C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때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할 때 필요한 5가지 유형의 활동이 있고 또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때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때 이걸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사람의 역할 해가지고 이걸 네 가지 해가지고 4C라고 해서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는 5C, 여기서는 4C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어지간한 교과서에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관련된 책에도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나온 내용들 가지고 이제 또 그 데이브 포트가 쓴 책에서 찾아서 정리해놨는데, 자, 먼저 5가지 유형의 활동이 뭐냐면 5가지 유형의 활동은 맥락화, 그 다음에 분류, 계산, 정정, 축약 5가지입니다. 맥락화, 두 번째가 분류, 그 다음에 계산, 정정, 축약 해가지고 5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의 대화입니다. 4번의 대화는 뭐냐면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때 사람의 역할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first 4가지가. 그래서 4가지가 바로 자, 비교, 결과, 연결, 대화 해가지고 first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할 때 5가지 유형의 활동 5C이고, 또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사람의 역할 해가지고 4C고 해가지고 이걸 제시한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크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답 4번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에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디자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통정보의 범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종합해가지고 수험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셔야죠. 자,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디자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유통 체인에서 변동성을 다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그 변동성이라는 게 일종의 위험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다루기 위한 도구다. 자, 지역적 수요를 통합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지역적 수요를 통합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높은 수요를 다른 지역의 낮은 수요와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요 변동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 지역의 수요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수요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풀이라고 하죠. 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의 수요를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낮은 수요가 어떤 지역은 높은 수요인데 풀이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수요 변동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리스크 풀링 효과라고 합니다. 자, 리스크 풀링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공급사슬에서 변동성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리스크 풀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안전재고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평균재고도 감소하게 돼요. 안전재고와 평균재고가 감소한다. 그래서 거기 설명 중에 끝부분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따라서 안전재고 수준이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리스크 풀링 효과라고 합니다. 리스크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관리했단 말이에요. 리스크를 갖다 합쳐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리스크 풀링 효과. 그래서 안전재고도 감소하고 평균재고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79번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채찍현 효과는 아실 거고 뭐 다른 건 다 일부러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번 문제는 그 빅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죠. 빅데이터. 대규모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처음엔 데이터의 규모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빅데이터 개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맞죠? 이게 바로 CRM인데, CRM.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근데 고객관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고객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어야죠.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만큼 CRM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나가서 뭐예요?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 신속한 소비자의 니즈 파악은 물론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제품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마케팅 활동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4번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사와 대비되는 경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5번에 최고 경영자의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죠. 원래 빅데이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만드는데, 근데 만약에 최고 경영자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원래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직면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재편한다든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면 최고 경영자가 독창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지원을 별로 못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매뉴얼인데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매뉴얼에 따르는 의사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 또는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5번에 최고 경영자의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바코드의 색상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와 있죠. 근데 붉은색 계열, 빨간색 계열은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캐너의 불빛이 빨간색 아니에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열은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탕이 흰색 아니에요. 바가 바가 까만색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는 짙은 색을 쓰면 되는 것이고, 바탕 스페이스는 밝은 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코드의 바 부분은 반드시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바의 색상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빨간 우측 하나 골고루 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의 배경 스페이스죠. 반드시 흰색과 같이 엷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바코드 배경에 색상을 입힐 경우 바의 색상은 반드시 확연히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5번에 바코드의 최적 색상 조합은 흑색 바탕에 백색 바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거기 1번하고 3번도 얘기가 나왔는데 1번하고 3번 얘기하고 정 배치되는 얘기가 5번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하나에서 억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색상만 가지고 내느니 또 크기나 이런 걸 조합해서 내면은 부드럽게 낼 수가 있는데, 자, 자세간에 답은 5번입니다. 보통은 이제 흰색 바탕에 흑색 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5번이 되겠죠.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해가지고 중역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역정보 시스템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중역입니다.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중역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이에요. 비반복적인. 지금까지 별로 경험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먼저 EIS는 전략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EIS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돼요. 최고 경영자가 IT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갖고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원그래프입니다. 원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해갖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EIS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가 최고 경영자인데 IT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EIS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자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EIS가 이걸 왜 해요? 이건 일반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이죠.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은 이래야 되는 거지만 EIS는 전략적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정보,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EIS 얘기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있죠. 정보를 제공할 때 드릴다운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드릴다운, 드릴업.
드릴업, 드릴업은 뭐죠? 계략보기. 드릴다운은 상세보기예요. 상세보기.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제기에 필요한 내용을 크게 주제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제시합니다. 계략보기죠. 그다음 어떤 특정한 데 대해서 만약에 더 관심 있는 거 써서 상세하게 봐야 되는 경우에는 또 펼쳐보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쓰고 또 반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클릭하면 아래 상세한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다시 접혀지고 이런 것들 위해서 많이 쓰죠. 이걸 드릴업, 드릴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IS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드릴다운 기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EIS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83번 디지털 시대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번에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진다. 맞죠? 이번에 디지털 시대에는 공간의 제약이 줄어듭니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다 줄어들고 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뭡니까? 경제 및 경영활동의 글로벌화가 있죠. 글로벌화. 그래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든다. 자, 3번에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4번에 디지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길어진다? 아니죠. 디지털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디지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해야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제품 간의 컨버전스예요. 융합. 디지털 제품 간의 컨버전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죠. 꼭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쉽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84번에 다음의 사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2015년 여름 국내 한 대형마트의 사례다. 이 마트는 여름철 과일 기획전을 열며 미국산 체리를 한 팩을 7,500원에 팔았다. 그램당 가격으로 환산할 때 자두보다 4배, 수박보다 10배, 바나나보다 80배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온도에 민감한 체리 수송 시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한 쿨 컨테이너를 이용하였고 체리 컨테이너의 온도와 습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통신원들이 있어. 통신원들이 다 전 세계 유명한 MBA에 재학 중이거나 또 거기서 교수하고 있거나 또 이제 국내에는 가장 최근에 외국에서 학위받고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가장 최신 경영 동향까지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하는 데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자, 경영에 관심 있고 또 나중에 경영자로 성공하실 분들이 이런 거 꾸준히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아주 가장 최신의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여기다가도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에다가 뭔가 RFID라든가 추적 장치 달아가지고 실시간 온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온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사실은 이게 나오기 전에는 원래 유비쿼터스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한다 이런 거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한다.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제 MIT의 애시튼이라고 학자가 케빈 애시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기라든가 이런 데 다 연계돼가지고 다 연계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죠. 1번입니다. 거기 이번에 비아드라고 돼 있죠. 비아드라고 있습니다. 자,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는 거예요. Bring your own device.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회사 가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장비 다 주잖아요. 주지만 그거와 또 별도로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다가 이제 비아드라고 해서 Bring your own device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오토 커머스 나왔는데 오토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나와 있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입니다. 요새 가상현실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고 증강현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5번에 페이워드가 나와 있죠. 자, 페이워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소액 지불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다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자세하게 각각에 대한 설명까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설명 참고해가지고 거기 나온 내용들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번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84번 사물 인터넷 물어보는 이 문제도 처음 나온 거지만 85번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잘 내려고 꽤 신경 쓴 겁니다. 이거는 유통정보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던 유통 마케팅에 비하면 유통정보는 뭐예요? 수준급 문제예요. 유통 마케팅이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와서 그렇지 이거는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옴니 채널은 많은 분들이 보니까 몰랐어요. 그동안 몰랐던 건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가끔 관심 두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된 용어가 된 겁니다. 뭐냐면 온 오프라인의 모든 채널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뭐가 등장했다. 온 오프라인의 모든 채널이 다 통합돼가지고 연계돼가지고 활용되는 거예요. 단순한 멀티 채널이 아니라 뭐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기 때문에 옴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멀티 채널은 다중 채널, 다중 유통 구조 얘기하는 거죠. 멀티 채널. 근데 이건 그 단계를 넘어서 갖고 옴니 채널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00년대 이후 오프라인 매장 외에 PC와 스마트 기기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추가되면서 멀티 채널 환경이 조성됐고 최근 각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옴니 채널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옴니 채널은 다양한 채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일 채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서로 경쟁하는 멀티 채널과 큰 차이가 있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멀티 채널은 뭐예요?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옴니 채널은 뭐예요? 각 여러 채널이 있지만 여러 채널이 뭐예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옴니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옴니 채널 또 확인하시고요. 거기 뭐 일본의 비콘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봉화대 같은 거, 봉화 같은 거 얘기하는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뭐 그 한번 2016년 3회 2회 때 3회 때 한번 나왔었죠. 이것도 별도로.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용어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내용을 어렵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받습니다. 자, 85번, 2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86번. 자, QR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2차원 코드예요. QR 코드가.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2차원 코드. 그러니까 이걸 일본 덴소 웨이브사가 개발한 건데 특허권을 갖다가 포기했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QR코드. 그러니까 QR코드의 최대 표현 용량입니다. 최대 표현 용량은 숫자 7089자. 문자 아스키2 해가지고 뭐예요? 아스키2 해가지고 4296자고 한자 등의 아시아 문자 1817자 등. 맞습니다. 자, 표현 용량이 이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QR코드는 네 모서리 중 세 곳에 위치한 검출 패턴이 있습니다. 세 곳에 있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양쪽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는 빠져 있죠. 가지고 이제, 검출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지 데이터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번에 유통 물류 분야에서 기존 바코드를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기존의 바코드를 대체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바코드를 대체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래서 출발한 QR코드는 별도의 리더기 없이 휴대폰을 리더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명함과 같은 개인적인 서비스까지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자, QR코드는 데이터와 오류 정정 키들이 네 모서리에 각각 분산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서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원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복원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오염되거나 훼손돼도 어지간한 정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코드에 비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어렵다. 그럼 바코드는 뭐가 나요? 바코드보다 훨씬 더 진보된 건데. 그러니까 QR코드 뭐 자세한 내용 잘 몰라도 답은 눈에 띄잖아요. 맨 끝에 바코드에 비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리가 있나요? 이럴 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폭넓게 사용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다음에 5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나 소량의 데이터만 필요로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마이크로 QR코드,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등장한 QR코드의 또 변종입니다. 물론 기존의 QR코드하고 함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자,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나 또 소량의 데이터만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 QR코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덴소웨이브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87번입니다. 자, 지식의 창조란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 교환과 순환 프로세스를 통한 지식의 양적, 질적 발전이라고 본다. 이 두 종류의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암묵지하고 형식지예요. 그래서 암묵지는 이제 뭐 노하우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것이 체계화돼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지면 형식적이가 되는 거죠.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형식지예요. 그래서 두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에 자, 철학자 폴라니, 흔히 이 사람은 과학철학자라고 합니다. 과학철학자인 폴라니가 두 가지를 구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 수 있다.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다고 한 말은 암묵지와 더 관련이 깊다. 맞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암묵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암묵지는 언어나 구조화된 체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언어라든가 구조화된 체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형식지죠. 형식적 지식, 형식지입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제품 사양, 문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화학식 등의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형태. 이게 다 뭐예요? 암묵지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다. 형식지죠.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형식지. 제품 사양, 문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등등 화학식의 공식 다 자, 형식지로 분류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암묵지는 뭐예요? 암묵지는 개인, 집단, 조직의 각 차원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이미지 혹은 숙련된 기능, 또 조직 문화, 풍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암묵지입니다. 5번에 형식지는 서술하기가 쉽죠. 형식지는 매뉴얼, 교과서 같은 것들이니까 또 객관적, 논리적인 디지털 지식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형식지에. 자, 그래서 형식지하고 암묵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잘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딱 느낌에 떠오는 게 이 사람,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낸 문제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다음은 학자들마다 어떤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 스베이비가 한 얘기, 베치만의 얘기, 위기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스베이비는 뭐냐? 근데 뭐는 조직의 무형자산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이다. 조직의 무형자산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이다. 그 다음에 베치만은 새로운 조직적 역량을 창출하고 구성원의 높은 업무 성과를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고객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공식화한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여기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해서 그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뭐냐? 그 다음에 위기의 말, 위그. 자, 기업의 지식 관련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답이 보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지식 관련 경영 활동이에요. 뭐예요? 지식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식 자산으로부터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을 창출, 갱신, 적용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지식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knowledge management예요. knowledge management, 지식 경영. 그래서 특히 여기 위그의 정의, 지식 관련 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뭐예요? 지식 경영이죠. 자, 그래서 그 지식 경영의 정의가 이렇게 해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제시해 놓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89번은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 시각적 측면 고려 요소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도 시각적 측면을 고려해야죠. 색상과 폰트와 레이아웃, 그래픽 다. 근데 메뉴 구성이 나왔는데, 메뉴 구성은 뭐 시각적인 측면의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이거는 메뉴 구성. 다음에 90번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전자화폐의 종류를 발행 형태에 따라서 IC카드와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경우 IC카드형 전자화폐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했습니다. IC카드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몬덱스입니다. 몬덱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화폐의 종류도 자,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통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